결혼 5년, 저는 아이 못 낳는 여자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죄인 취급했고 남편은 침묵으로 동조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두 번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식구다. 제 방을 빼앗고 제 자리를 차지한 그 여자. 그리고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불임의 원인, 재산을 노린 사기, 그리고 숨겨진 죄까지. 저는 5년을 참았습니다. 이제는 전부 무너뜨릴 차례입니다. 결혼 5년 동안 제 몸은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매달 찾아오는 그날이 마치 죄를 지은 증거처럼 느껴졌거든요. 오늘도 식탁 앞에는 무거운 침묵만 흐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 반찬이 올라와 있지만 입맛이 전혀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 배 근처를 따갑게 훑고 지나갑니다. 벌써 5년이다. 나무도 5년이면 열매를 맺는데 너는 소식이 없구나.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밥알만 세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노력? 그 말이 제일 무책임한 거다.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며? 그럼 네 마음가짐이 문제인 거지. 옆에서 묵묵히 밥을 먹던 남편 진수를 쳐다봤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거들어주길 바라는 간절한 눈빛을 보냈죠. 하지만 남편은 제 시선을 피하며 물을 한 모금 마실 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깎는 동안에도 가시 돋친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과 조각을 입에 넣으며 제 손목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팔목이 그렇게 가늘어서 어디에를 품겠니? 보약해다 바친 게 얼만데 다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다. 저는 과도에 손이 베일 뻔한 걸 참고 묵묵히 사과를 깎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남편은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속이 타들어가는 건 안중에도 없는 모양입니다. 안방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말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당신이 옆에서 좀 말려주지 그랬어.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남편은 귀찮다는 듯 침대에 털썩 누우며 대꾸했습니다. 엄마 말 좀 이해해라. 연세도 있으시고 손주 보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건데 그걸 일일이 따지고 드냐? 당신이 좀 참아. 남편의 무심한 태도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5년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챙겨 먹던 영양제와 쓴 보약, 그리고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겪었던 굴욕적인 검사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견뎠는데 정작 내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전화 통화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래,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집안대가 끊기게 생겼어.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 내 속이 터지지. 애도 못 낳는 주제라는 말이 화살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해도 너무하세요. 제가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게 아니잖아요. 제 항변에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빛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제 앞으로 걸어와 제 아래 위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래,
네 말 잘했다. 이제 나도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 너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우리 집안 망하겠어.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놓인 차가운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며느리를 하나 더 드리겠다. 너는 이제 안방 비울 준비나 해라. 시어머니가 무표정한 얼굴로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뱉은 말은 그저 협박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정신이라면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침을 맞이했죠. 하지만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생글생글 웃는 젊은 여자가 거실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거든요.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마중을 나가 그녀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어서 오너라. 집이 참 밝아지는구나. 시어머니가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환영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낼 새 식구 유진이다. 너보다 훨씬 싹싹하고 건강하니 배울 점이 많을 게다. 시어머니가 저를 벌레 보듯 훑어보며 소개했습니다. 유진이라는 여자는 저를 향해 아주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앞으로 제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유진이 상냥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형님이라는 단어가 제 고막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 제 등 뒤로 남편 진수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있는 낯선 여자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이 마주치자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벌써 왔어? 엄마가 말한 사람이 저분이야?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남편마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진이에게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신 모든 집안일은 제 몫이 되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 유진이가 좋아한다는 샐러드와 건강 주스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제가 차린 음식을 품평하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간이 안 맞니? 유진이 입맛 버리겠다. 넌 요리 솜씨도 없으면서 애도 못 낳고 대체 잘하는 게 뭐냐?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핀잔을 줬습니다. 유진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제 요리를 한 입 먹고는 슬그머니 뱉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중에 다시 할게요. 형님은 좀 쉬셔야겠어요. 유진이 가증스러운 배려를 하며 앞치마를 뺏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유진이가 기특해 죽겠다는 듯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거실 구석에서 걸레질하며 그들의 화목한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마치 이 집에 고용된 가정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제 짐을 꺼내 거실 바닥에 던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옷을 왜 밖으로 빼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코방귀를 뀌며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제 이 방은 유진이가 쓸 거다. 너같이 기운 없는 애랑 있으면 우리 아들 기만 죽어. 넌 건너편 작은 방으로 옮겨. 시어머니의 명령에 남편은 그저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진이가 제 옷가지들을 밟고 지나가며
안방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여긴 이제 내 방이에요. 형님 짐은 제가 천천히 정리해 드릴게요. 유진이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 지붕 아래 두 아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일까요? 하지만 이 기막힌 상황은 현실이 되어 매일 아침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부엌에서 풍기는 고소한 전 냄새에 눈을 떴지만 그 냄새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죠. 식탁 위에는 갈비찜과 각종 나물이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진이의 밥그릇에만 두툼한 고기를 얹어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유진아. 그래야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오지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제 앞에는 유진이가 먹다 남은 식은 국과 쉰내가 날 듯한 김치 한 접시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 진수가 방에서 나오더니 유진이 곁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차려놓은 초라한 반찬은 보지도 않은 채 유진이가 건네는 쌈을 받아 먹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이런 것 좀 배워봐. 맨날 우울한 표정만 짓고 있으니 집안 분위기만 처지잖아. 남편이 저를 힐끗 보며 핀잔을 줬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당신이라는 호칭이 이제 누구를 향하는 것인지조차 희미해졌습니다. 거실에는 유진이를 위해 새로 산 비싼 명품 가방과 옷들이 즐비했습니다. 반면 제 옷장에는 낡고 해진 옷들만 남겨졌죠. 시어머니는 유진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겠다며 지갑을 챙겼습니다. 너는 집에 남아서 화장실 청소랑 베란다, 창틀까지 싹 닦아놔라. 유진이 옷은 세탁소에 맡기고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나서며 명령했습니다. 유진이는 저를 비웃듯 윙크를 하며 남편의 팔짱을 꼈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걸레질을 하다가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퀭한 눈과 창백한 얼굴 그리고 엉망이 된 머리카락까지 제 모습은 흡사 유령과도 같았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인지 감정은 무뎌졌고 저는 점점 입을 닫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돌아온 그들은 마치 한 가족처럼 웃고 떠들며 거실에서 과일을 먹었습니다. 저는 부엌 구석에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남은 껍질을 치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진이에게 아기 태몽 이야기를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그런 유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저는 조용히 제가 머무는 작은 창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틈바구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5년 동안 참아온 서름과 그들이 저지른 모든 부당한 일들이 기록된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검은 어둠을 빤히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비참하게 무너지지 않겠다는 서늘한 다짐이 가슴 밑바닥에서 끌어올랐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해야겠네. 제가 서늘한 눈빛을 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폭풍 전야의 바다는 오히려 잔잔하다고 하죠. 제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지옥 같던 집안 싸움과 눈물은 어제로 끝이 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북엇국을 끓이고 유진이가 즐겨 먹는 반찬까지 정갈하게 담아냈죠. 식탁에 앉은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웬일이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을 싹만 쓰고 있더니 이제야 정신이 좀 들어? 시어머니가 국물을 한 모금 들이키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부족했죠, 어머니.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제가 차분하게 말하며 시어머니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렸습니다. 거실에서 나오던 남편 진수도 달라진 제 모습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당신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화 안 났어? 남편이 눈치를 보며 슬쩍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다정하게 대꾸했습니다. 화내서 뭐 하겠어요. 다 우리 가족 잘 되자고 하시는 일인데 제가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제 태도가 연기라고 생각하는지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비웃음을 띄었습니다. 형님이 갑자기 착해지시니까 무섭네요.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유진이 톡 쏘는 말투로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웃음을 잃지 않고 유진의 컵에 시원한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무슨 꿍꿍이겠니? 유진 씨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게 복이라 생각하기로 했어. 제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화사한 외출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딜 가느냐며 꼬치꼬치 캐물었지만 저는 그저 병원에 정기검진을 가고 백화점에도 잠시 들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사실 제가 향한 곳은 평소 가던 산부인과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진 낯선 동네의 종합병원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누군가를 만났고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유진이가 남편과 다정하게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찢어졌겠지만 지금은 그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유진이가 제 방이었던 안방에서 화장을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백화점 가신다더니 빈손이네요? 유진이 거울을 보며 얄밉게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꽉 움켜쥐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건보다 더 중요한 걸 가져왔거든. 제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저녁 무렵 거실 테이블 위에 제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몰래 제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빳빳한 서류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죠. 그 서류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서. 유진이 그 글자를 읽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손을 떨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가 들었던 가장 아픈 말은 성녀라는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전생에 죄를 지어 대가 끊기는 것이라며 매일같이 저를 몰아세웠죠. 하지만 진실은 때때로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는 법입니다. 사실 저는 3년 전 혼자 조용히 산부인과 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차트를 보며 아주 깨끗하고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산모님은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오히려 아주 건강한 편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남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함께 검사를 받아보자고 설득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저를 맞이한 건 남편의 차가운 외면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내민 검사 결과지를 보지도 않고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내가 왜 검사를 받아? 나는 멀쩡해. 이건 다 네가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야.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더니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어디 감히 남편 탓을 하느냐?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 한 번 없었다. 무조건 네 탓이니 다시는 이런 거 들고 오지 마라. 시어머니가 서슬퍼런 눈빛으로 저를 꾸짖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아들에게 결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도 외면했던 것이죠. 그저 만만한 며느리 하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집안의 체면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세월이 흘러 거실에서 유진이가 제 가방 속 서류를 보고 얼굴이 굳어 있는 지금 저는 거실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유진이는 당황하며 서류를 다시 가방에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형님, 이게 대체 뭐예요? 왜 이런 게 형님 가방에 있어요? 유진이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유진의 손목을 부드럽지만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궁금하니? 그럼 너도 같이 보면 되겠네. 제가 서늘하게 웃으며 유진의 손에서 서류를 뺏었습니다. 때마침 남편 진수가 샤워를 마치고 개운한 얼굴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굳어있는 우리 둘의 분위기를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둘이 거기서 뭐해? 무슨 재미있는 거라도 봐? 남편이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그토록 거부했던 진실이 담긴 또 다른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유진 그리고 주방에서 나오던 시어머니를 차례대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복수심만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죠. 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히며 들이치는 햇살을 마주했습니다. 누가 문제인지 이제 밝혀야죠. 제가 창밖을 응시하며 나직하고 단호하게 독백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바닥이 없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리 집 새 식구라며 싹싹하게 굴던 유진이가 이제는 대놓고 이 집의 안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아끼던 자개장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먼지를 훑어내는 유진의 눈빛은 이미 예전의 그 순종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이 자개장도 이제 너무 낡았네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확 바꿔보는 게 어때요? 유진이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은근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평소라면 불호령을 내렸을 시어머니였지만 유진이의 손길이 기분 좋은지 그저 허허거리며 웃기만 하더군요. 그래, 유진이, 네 안목이 좋으니 네가 알아서 한번 알아봐라. 이 집도 나중에 다 네 것이 될 텐데. 시어머니가 유진의 손등을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방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유진의 욕심은 가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 시어머니의 서재를 기웃거리고 통장이며 등기 권리증이 들어있는 금고 위치를 확인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남편 진수와의 관계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제가 아닌 유진에게 달려가
오늘 하루 어땠느냐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남편의 품에 안겨 제 귀에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애교를 부렸습니다. 오빠, 저 이번에 사고 싶은 차가 생겼는데 어머니한테 잘 좀 말해줘요. 어머니는 오빠 말이라면 다 들어주시잖아요. 유진이 남편의 와이셔츠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속삭였습니다. 남편은 뭐가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 웃으며 유진의 코끝을 톡 쳤습니다. 걱정 마. 우리 유진이가 갖고 싶다는데 내가 어떻게든 해줘야지. 남편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유진과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아끼던 금반지가 없어지는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저를 불러 세워 방을 뒤지겠다고 소리를 질렀죠. 네가 유진이가 미워서 일부러 숨긴 거 아니냐? 어서 내놓지 못해.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릴 듯 손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묵묵히 견냈습니다. 왜냐하면 유진이가 그 반지를 가방 깊숙이 숨기는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갈증이 나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베란다 쪽에서 유진이가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에 상냥한 목소리가 아닌 아주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죠. 저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걱정 말라니까. 노인네랑 그 멍청한 아들놈 다 내 손바닥 아니야. 이제 이 집만 넘어오면 끝이야. 유진이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수화기 너머로 깔깔거렸습니다. 저는 벽 뒤에서 유진의 검은 본색을 엿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길 시간이 머지 않았음을 직감했죠. 적의 적은 동지라고 하지만 제 적들은 서로를 갉아먹으며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검은 속내를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었죠. 저는 가장 먼저 집안 곳곳에 보이지 않는 눈과 귀를 심었습니다. 유진이 시어머니 몰래 귀중품을 챙기는 모습과 남편을 꼬드겨 재산을 빼돌리려는 대화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기에 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고혈압이 있던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갑자기 뒷목을 잡으며 쓰러졌습니다. 유진은 당황하며 구급차를 부르려 했지만 저는 오히려 유진의 손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구급차 부르면 어머니가 유진 씨 의심하지 않겠어? 내가 챙길 테니 넌 방에 들어가 있어. 제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방으로 옮겨 정성껏 간호하는 척하며 시어머니의 신뢰를 다시 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신이 들자마자 제 손을 꼭 잡으며 유진을 찾더군요. 내 옆엔 결국 너밖에 없구나. 유진이는 내가 쓰러졌는데 보이지도 않더냐? 시어머니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시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유진 씨는 지금 변호사 만나러 갔어요. 어머니 상속 문제 미리 알아본다고요. 제가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거짓 섞인 진실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분노로 파르르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는 낯선 서류 뭉치들이 배달되었습니다. 남편 진수가 몰래 대출을 받아 유진의 이름으로 상가를 사주려 했다는 증거들이었죠.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차곡차곡 모아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제 가방 안에는
증여 무효 소송과 위자료 청구서가 묵직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유진이 제 방에서 제 폐물함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거 어차피 이제 다 내 거 될 텐데 미리 좀 가져가도 되죠? 유진이 뻔뻔하게 보석 목걸이를 목에 걸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런 유진을 비웃듯 거실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소리에 놀라 방에서 나온 시어머니와 남편도 서류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하나씩 감상하며 차가운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유진 씨랑 짜고 어머니 몰래 집 담보로 대출받은 거 아세요? 그리고 유진 씨, 그 가방 안에 든 반지 원래 어머니 거잖아요. 제 폭로에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고 유진은 짐을 싸서 도망치려 했죠. 하지만 현관문은 이미 제가 잠가둔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혼란스러운 광경을 지켜보며 창밖의 붉은 노을을 감상했습니다. 5년의 한이 서린 이 집의 공기가 비로소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집 등기부 등본을 밟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 결국 제 이름으로 됩니다. 제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선언했습니다. 가장 경건해야 할 제사 날이 가장 잔인한 심판의 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거실 가득 병풍이 세워지고 향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저는 묵묵히 마지막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진을 옆에 끼고 앉아 조상님께 곧 새 식구가 들어온다며 연신 싱글벙글 하셨죠.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술잔이 오가는 순간 저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제사상 한가운데에 던졌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제사상에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마주하며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건 당신이 그토록 부정하던 진수의 불임 진단서예요. 5년 동안 저를 죄인 취급하셨지만 정작 문제는 당신 아들이었다고요.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남편 진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이게 미쳤나? 당장 치워. 남편이 고함을 쳤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유진을 향해 다음 서류를 날렸습니다. 유진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이 집을 팔아치우고 도망갈 계획을 세운 녹취록과 사기 전과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이유요? 어머니가 탈세하려고 유진 씨 이름으로 돌려놓은 그 상가 건물 때문이잖아요. 제 폭로에 유진은 가방을 챙겨 도망치려 했지만 친척들의 눈총에 가로막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시어머니의 명예 도용과 불법 증여 증거들을 탁자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었던 아들의 결함과 유진의 배신 그리고 자신의 범죄 사실이 낱낱이 공개되자 숨을 헐떡이며 제사상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5년의 세월 동안 저를 성녀라 부르며 짓밟았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노인의 얼굴에는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병풍 뒤로 조상님의 위패가 흔들리는 듯했고 집안은 고성과 울음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차분하게 절을 한번 올렸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제가 할 일은 모두 끝났다는 작별의 인사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시어머니의 발치에 서류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초점이 흐려진 눈으로 흩어진 서류들을 더듬으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시어머니가 충격에 휩싸여 넉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공들여 쌓은 모래성은 파도 한 번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법입니다. 제사상이 엎어지고 친척들이 비난을 쏟아내며 떠난 자리에는 오직 서늘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남편 진수는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완벽한 아들이자 잘난 남자로 살고 싶어 했던 그의 체면은 이제 조각조각 부서져 발밑에 굴러다녔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감히 내 치부를 사람들 앞에서 까발려? 남편이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싸늘한 비웃음을 날려주었습니다. 제 비웃음에 남편은 더욱 미친 듯이 날뛰며 거실에 있던 화분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유진은 짐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살금살금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기시켜둔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문 앞을 떡하니 가로막았죠. 유진의 얼굴은 공포로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형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먹고 살려고 그랬던 거예요. 유진이 제 무릎을 붙잡고 애걸복걸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유진의 손을 차갑게 털어내며 그녀의 가방에서 시어머니의 폐물들을 꺼내 바닥에 쏟았습니다. 사기꾼의 눈물은 값어치가 없네. 네가 어머니 이름으로 빼돌리려던 상가 건물도 이미 가압류 들어갔어. 제가 유진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넋이 나간 듯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불임 사실보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이 타인에게 넘어갈 뻔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망가뜨린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입가에 침을 흘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다 결국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남편이 뒤늦게 달려가 어머니를 흔들었지만 시어머니의 몸은 이미 힘없이 늘어져 있었죠. 남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만족해? 집구석을 이 지경으로 만드니까 속이 시원하냐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남편이 삿대질하며 고함을 쳤습니다. 저는 그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과거에 저지른 탈세와 명예 신탁을 빌미로 제가 합법적으로 받아낸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신이 혼미할 때 유진의 위협으로부터 재산을 지켜주겠다고 설득해 받아낸 마지막 카드였죠. 저는 서류를 남편의 얼굴 앞에 들이밀며 우아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가 왜 나가? 나가는 건 당신들이야.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서류에 적힌 제 이름과 도장을 보고는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듯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고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저는 아수라장이 된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이미 제 겁니다. 제가 가장 평온한 얼굴로 미소 지으며 선언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토록 달콤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선언한 진명의 이전 사실의 집안은
더 이상 고성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죠.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된 등기부 등본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니 그제야 모든 상황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가장 먼저 쫓겨난 건 유진이었습니다. 그녀가 챙겼던 가방들은 이미 경찰이 압수한 상태였고 사기 혐의로 연행되는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형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유진이 울며 매달렸지만 저는 차갑게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남편 진수는 술에 취해 매일 밤 거실 바닥을 뒹굴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내가 치료도 받고 다 할게. 남편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가볍게 털어내며 짐 가방을 건넸습니다. 우리의 다시는 없어. 이제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어머니 모시고 이 집에서 나가줘. 제가 무표정한 얼굴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거동조차 불편해진 몸을 이끌고 짐을 쌌습니다. 평생을 호령하던 안방에서 쫓겨나 작은 월세방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에는 한때의 위험은커녕 비루함만 남았죠. 텅 빈 집에 홀로 남은 저는 5년 동안 켜켜이 쌓였던 먼지를 닦아내고 가구 배치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끼던 낡은 자개장은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내놓았고 집안은 제가 좋아하는 꽃향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에는 어느덧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은 제게 지옥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가르쳐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처럼 그저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으며 살았다면 지금의 평화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마시며 거울 속의 저를 향해 웃어주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제 진짜 이름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오직 저 자신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집은 이제 저의 요새이자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픈 기억이 서린 이곳을 과연 지키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떠나야 할지요. 여러분이라면 이 집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키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